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꼭 추억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맛이 옛 기억을 떠오르게 할 때가 있잖아요. 전 꽈배기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걸 좋아한 우리 가족들이 떠올라서요. 전 3남매 중 가운데 낀 둘째예요. 오빠와 남동생 사이에 유일한 딸로 태어났죠. 엄청 귀여움 받으며 살지 않았냐 그런 질문도 받는데 저한텐 해당 사항 없는 얘기였어요. 애어른 같다는 얘기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으며 살았습니다. 전 오빠를 보살피느라 철이 일찍 들었어요. 우리 오빤 지적 장애가 있었거든요. 부모님도 무조건 오빠가 우선이었고 저와 남동생은 뒷전이었죠. 오빤 어릴 때 장애 판정을 받았고 늘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지능은 대여섯 살 수준에 말도 트이지 않았죠. 오빠 다음으로 태어난 제가 딸이고 야무지다 보니 부모님은 절 수시로 부르셨어요. 두 분은 동네에서 세탁소를 하셨고 하루 종일 바쁘셨거든요. 진혜야, 일어났니? 엄마 도시락 싸는 동안 오빠 세수 좀 시켜줘. 동민아, 동생이랑 가서 세수하고 와. 오빠, 내 손 잡아. 세수하러 가게. 아침에 일어나면 전 오빠 세수하는 것부터 옷 챙기고 가방 싸는 것까지 다 도와줬어요. 그래도 어릴 땐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도와줄 수 있어 좋았고 또 동생이니까 당연히 할 일이라 여겼죠. 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특히 오빠가 고집 부릴 때 말 듣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밖에 나가면 오빤 꽈배기만 보면 참질 못했죠. 돈 없다고 그냥 가자고 해도 사줄 때까지 노점 앞에서 서 있곤 했어요. 결국 꽈배기를 사주면 오빤 그 자리에서 하나를 뚝딱 다 먹었습니다. 나도 한 입만 남겨줘. 더 살 돈 없단 말이야. 오빠가 제 말을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꽈배기를 남겨준 적은 거의 없었죠. 그런 일이 쌓이고 이래저래 힘들면 참고 참다가 부모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럴 때 엄만 꽈배기랑 찹쌀 도너츠를 한 봉지 가득 사주셨습니다. 아빠가 오빠를 데리고 나가면 꽈배기 파티가 벌어졌어요. 옆에서 남동생도 좋다고 먹었죠. 넌 뭐 했다고 먹냐? 오빤 내가 다 봤는데.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형 때문에 나도 힘들어. 하는 것도 없는 게. 넌 맨날 나가서 놀기만 하잖아. 전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어요. 크면서 오빠 때문에 공부 시간 뺏기는 게 너무 싫었죠. 그럴 때면 남동생이 오빠를 모른 척하는 게 너무 얄미웠습니다. 동생은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얜 공부에도 관심 없고 꼴통이었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놀기만 하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툭 하면 말썽 부리고 사고쳐서 부모님께 혼나기도 많이 혼났죠. 근데 전 영민이 마음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막내라고 귀여움받고 컸을 텐데 부모님은 오로지 형만 신경 쓰니 그 속도 말이 아니었겠죠. 이해하자 싶다가도 한 번씩 부하가 치밀었어요. 시험 공부를 하면서 오빠를 챙기고 집안일을 혼자서 다 하는 게 힘들고 억울했죠. 야, 최영민, 오늘은 네가 오빠 씻겨. 가방도 싸주고. 왜 맨날 나만 하는데? 싫어. 누나가 해. 맨날 하던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왜 날 시켜. 누나 오늘 중간고사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협조 좀 해라. 너 쿨쿨 잘 때 누난 밤새도록 공부했다고. 아이 싫어. 누나가 해. 형도 내가 해주면 불편해한다고. 누나가 시험 보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커지면 부모님이 동생을 혼냈어요. 레파토리는 늘 똑같았죠.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혼내면 동생은 바락바락 대들었어요. 누가 나 달랬어? 왜 엄마 아빠는 마음대로 낳아놓고 나한테만 뭐라 그래? 형은 안쓰럽다고 형만 챙기고 누난 똑똑하다고 예뻐하면서 왜 나만 혼냈는데 내가 뭐 큰형 수발 들라고 태어난 줄 알아? 큰형 저런 게 내 탓이냐고? 아니 이 녀석이 너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줄 알아? 진혜야 회초리 좀 갖고 와라. 내가 오늘 이 녀석 홈구멍을 내줘야지.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한테 할 소리가 따로 있지. 뭐가 어쩌고 저쩌지?
이 배은망덕한 녀석아. 부모님은 막내를 달래지 않고 혼내기부터 하셨어요. 남동생이 사춘기 때 엇나가기 시작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어요. 영민인 중학교 때부터 비행 청소년이 돼버렸습니다. 껄렁한 애들이랑 다니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다니는데 정말 기가 막혔죠. 학교에서 모범생이던 저는 가끔 곤란한 질문을 받기도 했어요. 최진애, 넌 밤낮 전교 1등만 하면서 동생은 나 몰라라는 거냐? 네 동생 땡땡고 최영민 맞지? 이 녀석아, 공부만 하지 말고 동생 좀 챙겨. 선생님이 영민이를 어떻게 하세요? 얼마나 유명하면 내가 다 알겠냐? 동생 좀 신경 써. 너만 공부 잘하면 다야. 툭하면 뱃싸움질해서 동네 물 흐리는 게 그 녀석 패거리들이잖아. 네 부모도 참 속상하시겠다. 제가 봐도 영민이는 한심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주먹질도 서슴지 않았고 온갖 비행을 다 저질렀죠. 말할 수 없이 밉다가도 때론 동생이 안쓰러웠어요. 저야 부모님께 순종하고 오빠 돌보면서 버텼지만 영민이는 저랑 달랐거든요. 부모님 관심 받으려고 어려서부터 떼쓰고 말썽 부리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게 인이 박혀 비행 청소년이 된 것 같았죠. 오빠 챙기느라 부모님은 늘 정신이 없었고 저랑 영민이는 솔직히 찬밥 신세였으니까요. 안타까운 마음에 길에서 영민이를 보면 꼭 잡으러 갔어요. 동생은 길을 쓰고 도망갔고요. 야, 최영민, 너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신경 꺼. 누나가 뭔데 그래? 어쩌다 동생이 집에 오면 잘 해주면서 설득을 했죠. 나쁜 친구들 끊어내고 마음 잡으라고 아직 어리니까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영민인 저한테 화만 냈어요. 공부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하면서 자긴 거리에서 애들이랑 노는 게 좋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부모님도 남동생 때문에 걱정이 많았죠. 뉴스를 보다가 10대 청소년 문제가 나오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셨어요. 정말 기가 막히네. 애들 어릴 때 저런 뉴스를 보면 마냥 남일인 줄만 알았는데 자식 키우면서 큰 소리 치는 거 아니라더니 내가 딱 그 짝이야. 지네 넌 오늘은 영민이 못 봤어. 아이도 술집 있는 골목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오늘은 안 보이던데. 그리고 엄마 아빠, 영민이 보면 혼내지만 말고 좀 달래봐요. 애가 집에 정이 없는 것 같아. 툭하면 나가서 들어오질 않잖아. 부모님의 시름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 날마다 사고를 치는 남동생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어두웠어요. 그럴수록 전 공부만 파고들었죠. 공부 잘해서 선생님한테 예쁨 받고 인정받는 게 좋았어요. 그 사이 장애를 가진 오빠도 점점 성인의 나이가 되고 있었죠. 부모님은 늘 오빠 걱정뿐이었어요. 오빠를 케어하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하다면서 두 분은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으셨죠. 외식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했고요. 오빠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 속도 복잡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잘못되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함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이 커졌죠. 좋은 대학 가서 전문직을 갖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더라고요. 집에서 정신없이 공부를 하고 있으면 TV를 보던 오빠가 절 물끄러미 보곤 했습니다. 오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전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나 공부하니까 오빤 놀아. 사고 치지 말고 얌전히 있어야 돼. 지네 공부해. 나는 TV 봐. 맞아. 오빠, 거기 귤 먹어. 나한테 말 시키면 안 돼, 오빠. 알겠어? 그렇게 공부해서 1등 성적표를 받아오면 그때만큼은 부모님도 환하게 웃으셨죠. 그치만 웃음 끝엔 늘 한숨이셨어요. 사고뭉치 동생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죠. 영민이가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고3 땐 이런 일도 있었어요.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빵집에 케이크를 사러 갔죠. 그날이 동생 생일이었거든요. 초코 케이크 주세요. 촛불은 16개 주시고요. 웬일이야? 이 촛불을 달라고 하고. 영민이 생일이거든요. 오늘은 초도 켜주려고요. 역시 누나밖에 없네. 영민이 요새 집에 들어와? 공부 좀 해.
여전해요. 애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마음 잡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네 너라도 포기하지 말고 영민이 설득해. 아이 부모님이야 동민이 때문에 정신이나 있겠어. 자, 촛불이랑 폭죽도 넣었어. 생일 파티 근사하게 해봐. 폭죽 터트리고 케이크에 촛불 켜는 건 우리 집에선 금지된 일이었어요. 오빠가 촛불을 보면 흥분해서 불이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 집에 가자마자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랑 불고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동생한테 삐삐를 쳤습니다. 제 연락을 받은 동생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영민아, 저녁은 집에 와서 꼭 같이 먹자. 누나가 생일상 차렸어. 웬일이야? 공부벌레가 내 생일상을 차리고. 웬일이긴. 꼭 들어와야 돼. 너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도 사놨어. 7시까지는 와. 알았어? 형은 세탁소에 잠깐 보낼 거야. 그러니까 꼭 와. 뭐 그럼 가보던지. 전 동생을 기다리면서 생일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사실 부탁할 것도 있고 해서 영민이 비위를 맞춰주고 싶었어요. 저녁 때 집에 온 동생은 미역국에 밥도 많이 먹고 좋아하는 초코 케이크도 실컷 먹었죠. 전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영민아, 말 꺼내기 좀 이르긴 한데 누나 올해 수능 보는 거 알지? 알지. 근데 그날 오빠 좀 봐줄래? 누나 마음 편히 시험 보고 싶어서 그래. 귀찮은데. 그러지 뭐. 하루쯤은 괜찮겠지. 그 부탁하려고 생일상까지 차리고 안 하던 짓을 한 거야?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누나? 꼭 그런 건 아니고. 영민아, 너 마음 잡고 공부 안 할래? 누나 대학 가면 너 공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또 그 얘기야. 나 공부하기 싫다니까. 누구 좋으라고 공부를 해. 대충 살다 갈 거니까 누나 신경 꺼. 배부르다. 다 먹었으니까 난 간다. 야, 어딜 가? 또 외박이야? 난 받기 편해. 좀 있으면 형도 올 거 아니야. 참, 생일 선물은 없어? 난 현금이 제일 좋은데. 남동생은 그때쯤 거의 밖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나이도 어린 게 외박이 일상이었죠. 친구네 누구네서 잔다고 하고 며칠 동안 안 들어오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전 고3이라 입시 준비에 바빴고 그렇게 수능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능 전날 약속대로 영민이가 집에 들어와 자더라고요. 내심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도 부모님은 세탁소 일을 나가셨고 전 영민이만 믿고 수능을 보러 갔어요. 길을 쓰고 공부한 덕분에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었고 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근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동네 아저씨가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였어요. 진혜야, 네 오빠가 없어졌어. 이 집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영민이가 하루 종일 오빠 보기로 했는데 걘 어디 가고요? 몰라. 니네 엄마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야. 얼른 가봐.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뛰어 올라가 보니 엄만 세탁소 앞에서 거의 기절해 있었죠. 이웃들이 엄마 깨운다고 얼굴에 찬물을 뿌리는 게 보였어요. 전 가방을 던져놓고 오빠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급한 마음에 영민이한테 삐삐를 쳤지만 복장만 터질 뿐이었죠. 전 동생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오빠 어디 갔냐고, 넌 뭐하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형이 짜증나게 해서 집 나왔다고 태평하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 근처에 있겠지. 형이 버스를 탈 줄 알아? 기차를 탈 줄 알아? 왜 다들 유난이야? 난 몰라. 빨리 끊어. 애들이랑 노래방 가기로 했단 말이야. 전 온갖 욕을 다 퍼부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오빠를 찾을 순 없었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분식집, 오락실, 놀이터, 골목 구석구석 다 찾았지만 흔적도 찾을 수 없었죠. 이대로 오빠를 잃어버리는 건가 엉엉 울다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옆 동네에 사는 제 친구였죠. 진혜야, 아무래도 이상해서 전화했어. 집 앞 슈퍼에 네 오빠랑 되게 닮은 사람이 있거든? 뭘 잔뜩 먹어놓고는 돈을 못 내서 주인이 경찰 부른다고 난리야. 혹시 니네 오빠 집에 있어? 성은아,
우리 오빠 맞아. 오빠 없어져서 우리 집 난리 났거든. 그 슈퍼 이름이 뭐야? 전화번호 있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 미안한데 나가서 사정 얘기 좀 해줄래? 우리가 당장 가서 돈도 내고 오빠 데리고 오겠다고 해줘. 우여곡절 끝에 오빠를 찾게 됐고 그날 밤 동생은 아빠한테 붙들려 된통 혼났습니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건 처음 봤어요. 영민인 아빠한테 엄청나게 얻어맞고 지독하게 혼이 났죠. 반항을 해도 그날만큼은 아빠가 봐주지 않았어요. 결국 동생은 애처럼 엉엉 울었고 부모님과 저도 눈물을 흘렸죠. 오빠도 놀랬는지 막 자기 머리를 벽에 치더라고요. 남동생은 그 일로 오빠를 더 싫어하게 됐습니다.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이럴 거면 나 없는 자식 치면 되잖아. 오늘부터 나 호적에서 봐. 형이랑 누나만 자식 삼고 나는 그냥 없는 셈 치라고. 영민아, 왜 그래?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나 약속 못 지킨 거? 그거 하나 미안해. 근데 나 이렇게까지 혼나야 할 이유 없어.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미워. 형도 싫고 다 싫어. 결국 영민인 집을 나갔고 전 늦은 밤 컵라면을 끓여 먹어야 했어요. 힘들게 수능 시험을 친 날에 참 초라한 저녁이었죠. 그래도 다행인 건 하늘이 제 노력을 알아줬는지 수능 성적이 진짜 잘 나왔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골라갔죠. 그때부터 우리 집 운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 대학에서 회계를 전공하며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따게 됐죠. 그 사이 부모님은 세탁소를 접고 닭갈비 식당을 개업하셨는데 그 식당이 한마디로 대박을 쳤습니다. 친척분이 장사 노하우를 다 물려주고 이민을 가셨는데 그 식당 일이 부모님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가게 자리도 좋았고 외국인들이 닭갈비를 막 찾기 시작하던 때였죠. 그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을 벗고 잘 살게 됐어요. 부모님은 주요 상권에 식당을 여러 군데 내면서 승승장구했고요. 마음에 여유가 생긴 부모님은 종종 오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셨죠. 그 사이 남동생은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을 다니면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솔직히 걔가 없으니까 한동안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오빠도 영민이가 있으면 눈치 보고 위축되는 게 심했는데 마음이 편해 보였고요. 사실 동생은 고등학교 때 정신을 차렸어요. 같이 놀던 날라리들이 큰 사고를 쳐서 뉴스에까지 나왔거든요. 그날 영민인 몸살이 나서 집에 와 있었고 패거리들이 사고칠 때 그 자리에 없었죠. 그 일로 영민이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동생은 얌전히 지내다가 지방에 있는 전문대에 진학했어요. 졸업하고는 군대 다녀와서 휴대폰 업체에 들어갔고요. 부모님은 내심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엄마, 요새 영민이한테 전화 안 와? 안 오긴 월급 탔다고 뻐기는데 웃겨서 혼났다. 내복이라도 사오라니까 뭐라는 줄 아니? 월급이 쥐꼬리 같아서 자기 쓰기도 바쁘다나? 걘 언제 처리되나 몰라. 첫 월급을 탔으면 선물을 사와야지. 자식이 뭘 모르네. 옛날 생각해봐라. 영민이 저거 사람 노릇 못하고 살까봐 얼마나 걱정을 했어. 근데 하늘이 도왔지. 전문대 나와 취직까지 할 줄 누가 알았어? 아빠 엄만 한시름 났다. 이제 니들 앞가림 다 하니까 오빠만 챙기면 되잖아. 살다 보니 이런 날이 또 온다. 근데 지네 넌 할 말이 있다며 뭔데? 엄마, 사실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인사드리고 싶대, 그 사람이. 전 남편과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좋은 가정에서 자란 신랑을 만나 일찌감치 부부가 됐죠. 오빤 제가 남편과 함께 집에 가면 늘 쑥스러워했습니다. 착한 남편이 오빠한테 말도 걸고 친해지려고 했지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 안심이었어요. 제가 결혼한 뒤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동생도 장가를 가겠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솔직히 우리 다 많이 놀랐어요.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 기대 반 걱정 반인 심정으로 기다렸죠. 우리 왔어. 배고파 죽겠네. 야, 빨리 들어와. 인사해. 잠깐만. 스타킹 올이 나갔네. 여기 화장실이 어딨어요? 저쪽에 있는데.
아, 이 스타킹 새 건데 아까워 죽겠네. 영민이가 데려온 여자는 처음부터 예의라는 걸 몰랐죠. 집에 오면서 짧은 미니 스커트를 입었는데 오자마자 스타킹이 나갔다면서 욕실부터 가더라고요. 그리곤 당당히 맨다리로 나오는데 식구들 다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담요를 갖다 주면서 불편할 테니 덮으라고 하니까 괜찮다면서 그걸 또 치우더라고요. 부모님 앞에서 다리를 척 꼬고 앉아 얘기를 하는데 혀 짧은 소리는 둘째치고 하는 말마다 주책이었어요. 제가 오빠를 엄청 좋아해서 따라다녔어요. 그 전에 사귄 남자친구도 많았는데 오빠한테 반해가지고 잠도 못 자다니까요. 그치 자기야? 어머, 자기 얼굴에 뭐 묻었다. 애처럼 이게 뭐야? 귀여워 죽겠어. 저기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 얼마 안 됐는데? 6개월 됐나?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진도도 팍팍 나갔는데. 어머,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근데 동생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혜정이 어른 대접해줘. 우리 아이 생겼어.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이 생겼다고. 나 좀 있으면 아빠 된대. 나 장가 가야 되니까 집 사주고, 뭐 웬만하면 차도 사줘. 우리 집, 그럴 돈 있잖아. 정말 기절 초풍할 노릇이었습니다. 남동생이 데려온 애는 딱 봐도 날라리 같았어요. 예의 범절도 모르고 주책 바가지였죠. 그런 애가 영민이 애를 임신했다니 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근데 놀랄 일은 또 있었어요. 밥을 먹는데 혜정이란 애가 오빠한테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나 밥 못 먹겠어. 저런 사람 이렇게 가까이선 처음 보는 거라. 오빠, 우리 애기 낳으면 저 사람 우리 집에 못 오게 해? 위험할 것 같아. 나 무서워 죽겠어. 예비 올케의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에 우리 가족은 다 들고 일어났죠. 아빠도 숟가락을 놓으셨고 저도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냐? 무서워? 처음 보는 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영민이 너 얘 데리고 가라. 기분 나빠서 나도 더는 같이 못 있겠다. 결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니들 마음대로 해. 나가. 당장 나가라. 뭘 그렇게 화를 내. 혜정이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야, 박혜정, 일어나. 나가자. 가래서 가긴 하는데, 나 집이랑 차는 꼭 해줘야 되는 거 알지? 아빠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셨고 제 남편까지 기분 나빠했어요. 오빠도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죠. 남동생 커플을 내보내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엄만 화가 많이 나셔서 저런 애를 며느리로 드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처음부터 오빠를 비하한 걸 참을 수 없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그 여자엔 이미 남동생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억지로 둘을 갈라서게 할 순 없었어요. 동생 영민이도 나중에 집에 와서 난리를 쳤죠. 처음이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식사 중에 내쫓는 법이 어딨냐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결국엔 부모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셨죠. 상견례도 생략하고 결혼 날짜도 걔네 마음대로 잡게 했어요. 임신을 했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눈 딱 감고 남동생 집도 사주셨어요. 대신 괘씸죄로 차는 사주지 않으셨고요. 동생은 그 일로도 엄청 투덜댔죠. 차 없이 어떻게 사냐고 혜정이 보기 쪽팔리다고 해서 제가 정신 차리라고 혼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후 부모님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딱선이 없는 둘이 결혼을 해서 잘 살지 모르겠다. 며느리란 애는 덮어놓고 우리 동민이가 싫다는데 집안에 풍파나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해 죽겠어. 걔 입에서 아주버님 소리 한 번도 안 나왔지? 아주 처음부터 무시했잖아. 지들도 자식 낳고 살면 철들겠지. 이왕 결혼까지 시켰으니 좋은 마음으로 기다려줍시다. 가족으로 부대끼며 살다 보면 차차 나아지겠지. 저 역시 아빠처럼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이왕 가족이 됐으니 장점만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올케는 모두의 기대를 무참히 꺾어버렸죠. 가족 생일이나 명절에 모이면 대놓고 오빠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어요. 한 번은 집에 저와 오빠, 남동생 내외만 있을 때였어요. 가까이 오지 마요. 옆에 오지 말라니까요. 오빠, 나 무서워.
아주버님 나한테 오지 말라 그래. 아, 형, 저리 가 있어. 혜정이가 싫다잖아. 평소 순하기만 한 오빠는 남동생과 올케만 오면 씩씩대고 화를 냈어요. 싫은 소리만 하고 구박을 하는 것 같으니 오빠도 눈치를 챈 거죠. 제가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영민이 너 정신 안 차려? 형한테 왜 그래? 그리고 올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뭘 어쨌다고 이래. 올케가 자꾸 그러니까 오빠도 화내잖아. 오빠도 알 건 다 알아. 왜 나한테 그래요? 몸도 무겁고 힘들어서 그런 건데? 형님은 애 안 가져봐서 제 심정 몰라요. 오빠, 우리 그냥 집에 가자. 나 짜증나. 태규에도 안 좋을 것 같아. 뭐? 올케, 말 다 했어? 마음을 곱게 쓰는 게 태교 아니야? 영민이 너, 네 댁 데리고 그냥 집에 가. 엄마 아빠 오시기 전에 올케 데리고 가라고. 제가 화를 내니까 오빠도 막 성을 냈어요. 그럴만한 게 올케는 오빠를 자극할 만한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흘겨보고 근처만 가도 펄쩍 뛰니 올케의 그런 행동에 오빠도 난폭해졌어요. 지적 장애가 있는 오빠는 단순해서 자꾸만 자기를 보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올케를 적으로 간주하는 것 같았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올케, 우리 오빠 여태껏 누구 때린 적도 없고 착해. 올케가 자꾸 그러니까 오빠도 겁먹어서 그러는 거라고. 그건 형님 생각이고요. 저 갈래요. 몸도 무거워 죽겠는데 신경질 나 죽겠네. 자기야, 내 가방 좀 챙겨. 우리 집에 가자. 차라리 그런 날은 조용히 지나간다고 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설에 올케가 소리를 하도 지르고 오빠를 피해 다녀서 다 차려놓은 상이 엎어진 적도 있었어요. 오빠도 올케가 올 때마다 힘든 눈치였습니다.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조마조마하고 힘들어서 나중엔 아예 명절을 따로 보내기로 하셨죠. 엄마는 눈물바람을 하셨고요. 동민이가 언제 사람한테 해코지한 적이 있냐? 뭘 몰라도 생전 그런 적 없는 애 아니냐. 근데 새애기 걔는 왜 덮어놓고 동민이가 싫다 무섭다 그런다니?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억장이 무너져. 나도 속상해 엄마. 처음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점점 하는 행동이 가관이야. 기념일이나 명절엔 우리끼리 만나요. 아버지도 많이 속상해 하셨죠. 가끔은 남동생이 밉기도 했어요. 가정 이뤄 사는 애 욕하는 것도 누나가 할 짓은 아니었지만 착하고 순한 올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고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소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였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모두 자리 잡고 살게 됐는데 두 분은 같은 자리에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제 마음도 찢어졌지만 장례식장 영정사진을 보는 오빠를 보면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엄마, 아빠 사진 있어. 근데 없어. 오빠, 이리 와 앉아. 내 옆에 와서 앉아. 사이다 줄게. 평소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다를 준대도 오빠는 도무지 앉지를 않았어요. 아빠 엄마를 기다리는 것처럼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죽음을 오빠한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영원히 볼 수 없는 엄마 아빠를 오빠는 또 얼마나 기다릴지 마음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어요. 앞으론 또 오빠를 어떻게 돌봐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됐죠. 남동생은 유산 상속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전 유산을 삼형제가 똑같이 나누자고 했어요. 당연히 동생네도 동의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올케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그건 아니죠. 솔직히 아주버님은 지적장애인인데 유산 필요 없지 않아요? 돈 셀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재산을 나눠줘요. 올케, 그게 무슨 소리야? 따지고 보면 오빠한테 돈이 제일 많이 필요하지. 우리야 돈 벌 능력 되지만 오빠는 아니잖아. 오빠 죽을 때까지 돈 한 푼 못 버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왜 다짜고짜 화부터 내세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돈이 많아도 아주버님이 그걸 관리할 수나 있어요? 차라리 저희랑 형님이 유산을 나눠 갖고 두 집에서 번갈아 가면서 아주버님 돌보는 게 낫잖아요. 형님이 혼자 아주버님을 어떻게 돌봐요? 가정도 있으신 분이.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전 올케의 속이 빤히 들여다 보였죠.
만약 그렇게 하면 돈만 쏙 빼먹고 남동생과 올케는 오빠를 나몰라라 할 게 분명했습니다. 부모님 계실 때도 오빠를 그렇게 싫어하던 올케였어요. 지금은 부모님도 안 계신데 올케가 오빠를 챙길 리가 없었습니다. 그걸 바랄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올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었겠죠. 아기 키우면서 오빠를 어떻게 돌본다는 건지 그저 돈 욕심에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걸 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셋이 똑같이 나누고 오빠 돈은 내가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둘이 날 못 믿겠다는 거잖아.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전 일단 오빠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오빠를 돌봐주는 선생님이 오셨지만 솔직히 한계가 있었어요. 전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오빠를 24시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돌봄 선생님이 오지 않는 화요일, 목요일에는 오빠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빠, 집에서 놀고 절대로 집 밖에 나가면 안 돼.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고. 여기 오빠 살던 동네 아니라서 혼자 나가면 큰일 나. 알아들어? 식탁 위에 먹을 거 있지? 배고프면 그거 먹고. 나 일하고 올게. 일? 응, 공부랑 비슷한 거 있어. 일찍 올 테니까 TV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 남편이 저보다 일찍 퇴근하면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하지만 그날은 남편도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오빠는 늦게까지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야근이 걸려 퇴근이 늦어진 날이었어요. 서둘러 집에 와서 현관문을 열려는데 이상했습니다. 문이 열려있고 집안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전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죠. 오빠, 나 왔어. 동민 오빠, 어디 있어? 숨바꼭질하는 거면 그만 나와. 나 하나도 안 재밌어. 오빠! 하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오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 벌벌 떨면서 경찰에 신고부터 했죠. 남동생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사라진 오빠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CCTV를 뒤져보니 오빠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발견됐죠. 오빠는 모자를 눌러쓰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오빠인 줄 몰랐다가 옷차림을 보고 알아차렸습니다. 한참 앞에는 누군가 걷고 있었는데 둘이 아는 사이 같진 않았어요. 같이 CCTV를 보던 경찰관과 경비 아저씨, 남편도 지나가는 행인 같다고 말했고요. 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오빠가 돌아올까 싶어 현관문도 제대로 못 닫고 지냈습니다. 잠도 잘 수 없었고 어쩌다 설핏 잠이 들면 꿈에 부모님이 나왔어요. 꿈에서 깨어나면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요. 길을 가다가도 오빠랑 비슷한 체격의 남자를 보면 붙잡고 말을 걸어서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죠.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전단지를 만들어 곳곳에 붙이고 인터넷에 오빠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지만 제보는 다 거짓이었습니다. 남동생과 올케는 처음에만 오빠를 좀 찾는 듯 하더니 나중엔 찾는 신용도 하지 않았죠. 그러더니 또 상속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오빠 당장 내일이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럼 마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따지고 보면 이거 다 누나 때문이야. 그러게 애초에 집사람 말대로 하지 그랬어. 유산 우리 둘 몫으로 나누고 형 번갈아 돌봤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누나 고집 때문에 형도 잃어버리고 이게 뭐야? 오빠 잃어버린 게 다 내 탓이란 거야? 야, 최영민,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올케가 출산 전부터 뭘 했어? 아기 있는 집에 오빠 절대 못 들인다고 올케가 그랬어, 안 그랬어? 오빠를 너희 내외가 어떻게 돌보겠다는 건데 지금 내 속이 속인 줄 알아? 밤에 잠도 못 자고 쪽잠이라도 들면 엄마 아빠가 꿈에 나와. 니들이 안 그래도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고. 난 모르겠고 일단 상속부터 처리해. 형 없어진 걸 나보러 어쩌라고. 누나도 참 답답하다. 형 40년 후에 나타나면 그때 돈 나눌래? 그때 내가 죽었을지 살았을지 어떻게 알아? 아, 일단 내 돈 내놔. 자식으로서 나 권리 있어. 남동생의 주장은 인정머리는 없어도 틀린 말은 아니었죠. 전 결국 상속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부모님 재산의 3분의 1은 오빠의 지분으로 남겨두고 남은 걸 반씩 가게 됐어요. 그래도 꽤 큰 돈이었어요.
부모님 식당이 여러 개였고 집 세 채에 땅까지 있었거든요. 세탁소 할 때 어렵게 살면서도 부모님은 엄청나게 절약하고 사셨고 닭갈비집이 잘 되고 재산이 크게 불어났어도 오빠를 위해서 그 돈 허투루 쓰지 않으셨어요. 이 돈 흥청망청 쓰지 마. 엄마 아빠가 어떻게 벌고 모은 돈인데. 누나 말 알아들어? 참견마. 우리가 알아서 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야, 우리 가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습니다. 간절한 제 바람과 달리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오빠는 사망자로 간주되어 모든 걸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의 상속 지분은 결국 남동생과 제게 분할되어 상속됐죠.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님, 실종된 오빠를 생각하면 잘 지내다가도 한 번씩 많이 힘들었어요. 꿈에서 부모님한테 혼난 적도 많았고 오빠를 찾아 헤매기도 많이 헤맸죠. 그렇게 힘든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남동생은 여전히 철이 없었죠. 상속받은 돈으로 외제차에 큰 집부터 마련하더니 귀족처럼 살더라고요. 조카도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고 원래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뻐기며 사는데 볼 때마다 기가 막혔습니다. 게다가 오빠 얘기 꺼내면 아주 대놓고 싫어했어요. 누나, 다 자기 운명이 있는 거야. 형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하겠어. 누나도 가만 보면 헛똑똑이야. 그냥 누나 인생 살면 되는데 왜 걱정을 사서 해. 형한테 할 만큼 했잖아. 오빠 법적으로 사망자 처리됐지만 난 못 믿겠어. 혹시 알아? 어디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을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 오빤. 이제 곧 10년이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환됐어. 찾을 수 있었으면 진작 찾았지. 나한테 형 얘기하지 마. 왜 잘 지내는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래? 그렇게 오빠가 사라진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제 생활엔 변함이 없는데 남동생은 직장을 잃었어요. 몇 번이나 이직을 했었고 이번만큼은 진득하게 다니려나 했는데 아니었죠. 황당한 건 회사에서 나온 걸 무용담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취미로 다닌 회사 잘 때려쳤다면서 얼마나 큰 소리를 치던지 누가 들으면 악덕 사장 밑에서 일한 줄 알았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야 너? 회사를 왜 그만둬? 진작 그만뒀어야 했는데 이 사장이랑 김 부장이 날 들들 볶잖아. 지가 뭐라고. 내가 뭐 아쉬워서 회사 다닌 줄 알아? 월급 몇 푼이나 준다고 사람을 부려먹고 말이야. 최영민이 성질 안 죽었다 이거야. 다시는 니들 밑에서 일 안 한다고. 쥐꼬리만한 월급 주면서 생색내지 말라고 이 사장실까지 들어가 뒤집어놨지. 정말이야? 아니 얌전히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왔어? 야, 네가 무슨 10대야? 그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뒤집어놔. 어머머? 형님이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 영 글렀다고요. 오죽하면 이 사람이 그랬겠어요. 자기야, 잘했어. 그까지 돼서 안 다니면 그만이지. 누구 좋으라고 계속 다녀? 남동생과 올케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었습니다. 영민인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믿고 회사 일도 제대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도 직장 대충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버럭버럭 화내고 분을 못 이겨 자기 핸드폰까지 던져 부셔버린 거였죠. 다시는 니들 밑에서 일 안 한다고 욕설에 고성방가에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뒤집어 놓고 온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또 올케는 잘했다고 하는 거였고요. 뭐 해 먹고 살 거냐고 했더니 있는 돈 덜어 사업을 할 거래요. 예전부터 술집을 해보고 싶었다면서 황당한 얘기까지 꺼냈습니다. 와이프가 다른 건 몰라도 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말잖아. 혜정이 왕년에 나이트 죽순이었다는 거 누나 모르지? 최영민, 창피한 줄 알아.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누나 앞에서 떠벌려? 그리고 무슨 술집. 경험도 하나 없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자영업이 무슨 장난인 줄 알아? 무슨 말을 그렇게 섭하게 해? 처음부터 경력자인 사람 있어? 그리고 나 자신 있다고. 장사 잘 되면 내가 한턱 크게 쏠게. 두고 보셔. 결국 남동생과 올케는 지방에 있는 대학가에 술집을 차렸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으로 차린 거였죠. 경험도 없는 애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걱정은 됐지만 전 오픈일에 맞춰 화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들인 돈 안 까먹고 사업을 잘 해나가길 바랬어요. 다행히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 이직하려고 일을 쉬고 있었는데 올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돼요? 우리 가게 완전 대박 터졌잖아요. 알바생을 더 뽑아야 하는데 안 구해져서 큰일이에요. 며칠이라도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왜? 공짜로 사람 부리게? 양심상 그냥 해달라고는 못하지만 가족이 뭐겠어요. 힘들 때 조건 없이 도와주는 관계 아니에요? 오며 가며 기름값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는데 혹시 섭섭하세요? 올케 속은 여전히 밴댕이 속 저리 가라였죠. 그 얘긴 곧 가족이니까 기존 시급만큼은 못 준다. 그렇지만 수고비 정도는 드리겠다 이거였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였지만 전 동생을 생각해서 가기로 했어요. 딱 일주일만 도와주기로 했고 가자마자 가게 앞에 알바 구함이라고 크게 써붙여 놨습니다. 알바가 안 구해진다는 건 뻥인 것 같았어요. 연말이라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일주일만 도움을 받고 싶은 것 같았죠. 그래도 갔던 건 누나로서 동생 사업이 잘 되기만 바래서였어요. 부모님 잃고 오빠까지 실종으로 사망 처리되니까 혈육이라곤 남동생밖에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말도 안 듣고 힘들게 했어도 피부치는 얘 하나라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가 가고 한 4일은 장사가 정신없이 잘 되더니 5일째 되는 날은 오히려 한산했어요. 할 수 없이 남동생 올케와 앉아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자정을 맞이했죠. 오늘은 공쳤네. 그만 장사 접자. 뭐 오늘 같은 날도 있는 거지 뭐. 형님, 정리하고 들어가요. 오늘 무슨 날인가? 왜 이렇게 파리만 날려? 저도 피곤이 몰려와 얼른 들어가 쉬고 싶었죠. 다 같이 정리를 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나, 이 시간에 웬 거지가 다 있네. 나가요. 영업 끝났어요. 저도 돌아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거지가 들어와서는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떡진 머리는 얼굴을 다 덮고 있었고 옷은 누더기였죠. 다 떨어진 슬리퍼를 신은 발은 새카맸고요. 올케가 기겁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요.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나가. 아, 냄새나고 더러워 죽겠네. 당장 나가.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거지가 올케에게 달려들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올케의 허리를 꽉 안고 들어올리는데 남동생과 전 혼비백산해서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 손 안 나? 어디서 행패야? 누나, 경찰에 신고해, 빨리! 그 순간 네 사람이 뒤엉키면서 동시에 쓰러졌고 전 넘어지면서 거지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거지의 긴 머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얼굴이 드러났는데 세상에 너무 충격받아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의 얼굴은 너무나도 익숙했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우리 오빠, 실종 후 사망 처리된 오빠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잠깐만, 혹시 오빠야? 오빠 맞지? 나 진혜야, 오빠. 나 알아보겠어? 오빠, 최동민 맞지? 그때 남동생이 저한테 소리를 꽤 질렀어요. 누나 미쳤어? 누구 보고 형이래? 정신 차려, 누나. 잠깐만, 영민아. 이 사람 얼굴 좀 봐봐. 오빠랑 똑같잖아. 오빠, 나 알겠어? 나 진혜잖아. 알아보겠어? 오빠 동생 진혜. 순간 그 거지가 절 빤히 보더라고요. 진해? 내 동생? 맞아. 오빠 동생. 오빠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저도 모르게 오빠를 덥석 안았습니다. 냄새고 뭐고 하나도 상관없었어요. 너무 기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올케가 쓰러지며 발작을 하더라고요. 올케가 간질 환자인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건지 쓰러지며 온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남동생은 그런 올케는 안중에도 없이 어리 빠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말도 안 돼. 귀신이야? 형이 살아있을 리가 없어. 그럴 리 없다고. 여긴 어떻게 왔어? 그때 죽은 거 아니었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때 죽은 거 아니냐니? 어떻게 살아왔냐니? 너 뭐 알고 있었어? 빨리 말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전 남동생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거지 행색의 오빠가 다가오더니 저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그리곤 화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서 나 밀었어. 나 다쳤어. 아팠어. 아니야. 아이, 무슨 말이야, 그게. 남동생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오빤 이렇게 말했죠. 나 아팠어. 너 때문에, 이씨. 오빤 막 화를 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동생한테 던지려고 했죠. 전 기를 쓰고 오빠를 말렸어요. 하지만 흥분한 탓인지 아무리 말려도 오빤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 전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오빠의 실종은 남동생과 올케가 짜고 벌인 일이었어요. 다 부모님 재산 때문이었죠. 제가 출근하고 돌봄 선생님도 오지 않는 날 매형까지 출장을 간 걸 알고 남동생은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산에 놀러 가자고 하면서 오빠를 데리고 나갔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저만치 앞서서 걸어갔죠. 그리고 오빠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남동생은 오빠를 험한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밀었고 그대로 자리를 뜬 거였죠. 굴러떨어진 오빠는 정신을 잃었지만 깨어났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대로 길을 잃었던 거였어요. 거지 행색이 된 건 당연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며 길에서 살았으니까요. 쓰레기를 주워 먹고 해가 지면 아무 데서나 자는 생활을 했던 거였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될수록 제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거지꼴로 헤매고 다녀야 했던 오빠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웠어요. 그리고 오빤 한쪽 다리를 절고 왼쪽 손가락은 많이 휘어져 있었죠. 전 동생을 추궁해 오빠를 데리고 갔던 산이 어딘지 알아냈어요. 며칠 동안을 산 주변을 배회하다가 산 중턱의 한 식당에서 어렵게 목격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10년 전에 오빠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불 때려고 나와 보니까 웬 사람이 저 땔감 있는데 쓰러져 있는 거야. 처음엔 사람인지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기절해 있더라고. 정신 차려보라고 하니까 눈만 살짝 뜨는데 얼마나 놀래던지. 많이 다친 것 같아서 신고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간 사이에 없어진 거야. 그때 놀랬던 게 생생해 아주. 정신이 없던 오빤 그대로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다친 손과 다리로 어딜 얼마나 헤매고 돌아다닌 건지 알 수 없었죠. 오빠가 나타난 뒤 남동생과 올케는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올케가 모두 꾸민 일이고 자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올케는 동생 말이 다 거짓말이라면서 우겨댔고요. 이런 말까진 하기 싫었는데 인간 쓰레기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전 돈 때문에 악마 노릇을 한 남동생과 올케를 고소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자 그 둘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무릎까지 꿇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데 기가 막혔죠. 누나, 나 한 번만 봐줘. 다 지난 일이잖아. 형 돌아왔잖아. 다신 안 그럴게.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누나 대신 형 진심으로 돌볼게.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사람답게 살겠다는데 누나 왜 이래? 뭐? 사람답게? 돌아보면 너 어렸을 때부터 사람 아니었어. 유산에 혹해서 형을 죽이려고 해? 작정을 하고 오빠를 산에서 밀어? 그런 생각 아무나 못해. 악마가 아니고서야 못한다고. 올케랑 죗값 달게 받아. 감옥에서 네가 한 짓을 잘 생각해보라고. 돌아가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겠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어? 궁지에 몰린 남동생은 막말까지 하더라고요. 좀 솔직해져 보시지. 누나도 형 없어진 10년 동안 편하지 않았어? 어렸을 때 누나도 형 보기 싫다고 했었잖아. 왜 이제 와서 착한 척이야? 형 재산 우리 둘이 나눠 가진 거 누나도 솔직히 좋지 않았어? 천사인 척 그만하고 나 좀 봐줘. 잘못 알았다고 하고 고소 취하해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신세 망치는 걸 봐야겠어? 신세는 네가 망쳤지.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래. 오빠 보는 거 솔직히 힘들 때도 있었어. 그래도 너처럼 악랄한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어. 어렸을 때도 너처럼 잔머리 굴린 적도 없었고 오빠 보면서 공부할 거 다 하고 엄마 아빠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다고. 그런 나한테 뭐? 착한 척 그만하라고? 넌 쓰레기야. 조금이라도 널 아꼈던 내가 정말 후회된다. 앞으로 영 끊자. 다시는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올케 역시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다신 안 그럴 테니까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올케 또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에 인사 올 때부터 싹수가 놀았더니 이렇게 네 인성을 증명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자.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처럼 살지 말고 죽을 때 돈 싸갖고 가니? 돈이 그렇게 좋았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쭉 반성하면서 살아. 난 너희 둘 절대로 용서 못해. 지금 남동생과 올케는 벌을 받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들만 알고 살아서 도와주는 이도 하나 없더라고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그 둘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네요. 제가 오빠를 찾는다고 애태우는 동안 감쪽같이 모른 척했다는 게 너무 배신감 느껴지고 화가 납니다. 이제라도 자신들이 저지른 짓 참회하고 반성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그들을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오빠는 건강검진도 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다시 몸을 추스르고 있어요. 오랜 노숙 생활로 퇴행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 다시 재활도 해야 했고요. 오빠가 컨디션을 회복할 때까지 제가 데리고 있다가 편안히 지낼 만한 시설을 찾게 됐어요. 남편과 상의 끝에 오빠를 시설에 보내기로 했거든요. 성인이 된 지적 장애인은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서 시설을 찾는데 애도 먹었지만 다행히 좋은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는데 너무 잘된 일이었죠. 선생님도 좋으시고 시설도 좋아서 안심하고 있어요. 전 잠시 일을 관두고 거의 매일 오빠한테 가고 있어요. 10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오빠와 전 어릴 때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식 사갈 때 꽈배기를 사간 적이 있는데 엄청 잘 먹더라고요. 옛날 얘기 물어보니까 기억은 못하지만 꽈배기 좋아하는 입맛은 여전하네요. 제가 오빠 놀리느라 하나밖에 없는 꽈배기 내가 먹어야겠다고 하니까 엄청 슬픈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니야, 오빠 다 먹어. 난 오면서 하나 먹었어. 맛있게 먹어, 오빠. 여전히 의문인 건 오빠는 어떻게 남동생의 술집에 들어오게 됐을까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한편으론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날이 없었다면 오빤 지금도 길을 헤매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참, 오늘은 조금 기쁜 일도 있었어요. 떡을 먹던 오빠가 저한테도 먹어보라고 하나를 권해주네요. 이런 일 잘 없는데 너무 기쁜 거 있죠? 전 눈물까지 글썽해서 오빠가 준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빠, 나 누구야? 내 이름 뭐야? 진해, 내 동생. 맞아. 나 오빠 동생 진혜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한 번은 오빠와 함께 근처 강으로 바람 쐬러 나갔어요. 주변에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많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오빠한테 엄마 아빠 기억나냐고 물었더니 우두커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네요. 아마도 부모님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표현하지 못해도 오빠 역시 부모님이 많이 그립겠죠. 그날 오빠를 시설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전 마음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오빠 끝까지 잘 지켜달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사는 사람은 우울하고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하지만 현재를 사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말이요. 전 오빠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앞으로 오빠의 아픈 기억이 잘 치유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안심하실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